여러분 이제 다큐멘터리가 함께 상영될 예정입니다. 함께 죽음에서 돌아오다 메일린의 기적 함께 시청하시죠. Ma perché ci sia un miracolo, l'importante è che ci sia una guarigione completa, rapida e definitiva e soprattutto una guarigione che la medicina nello stato attuale delle sue conoscenze non può spiegare. 어느 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만났다. 프랑스 안시로부터 한 소녀의 이야기가 선물처럼 왔다. 어느 날 기적처럼 죽음에서 돌아온 소녀. 메일린에겐 모든 날들이 기적일 것이다. 박영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부활절로 가는 이 길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희망의 순례 함께 가는 길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은 심종혁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첫 행사이기도 하고 또 서강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을 함께 연결시키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박영만 전 두산그룹 회장님, 제가 MBC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또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또 정무위원회, 경제위원회만을 주로 했었는데 두산그룹 회장을 하시면서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두산그룹을 혁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드시는데 온 정열을 바치셨습니다. 요즘은 특히 봉사와 이런 기적 탐사가로서의 시간을 쓰시는데 굉장히 무게를 그래도 그쪽에 가치를 많이 두고 계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박영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다큐멘터리는 작년 5월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유럽을 갔었습니다. 그 유럽 가기 한 2주일 전에 여기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한현택 몬시뉴얼이라는 슈퍼님께서 로마에서 서울에 있는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전화 끊기 전에 인사말로 저한테 로마는 한번 언제 안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때 촉박한 시간이었고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로마를 가게 됐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홀린 자리코 공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 기적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쓰러져 있는 3살짜리 여자아이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 이미지가 떠올랐고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 깨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신부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꼭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송을 해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 수소문을 하셔서 부모와 저하고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아빠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러 유럽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유럽을 가서 그 아이와 아빠를 만난 게 7월이었습니다. 성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50m쯤 떨어진 데서 차가 하나 쓰더니 가족이 내리더군요. 그런데 설명을 듣지 않고 소개를 받지 않아도 한눈에 저는 그 아이가 기적의 소녀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거 역시 지금 생각하면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그만큼 그 아이의 얼굴이 저한테 이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더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아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쭉 듣고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 아빠가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제가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 아빠가 저한테 한 얘기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3년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7월에 그 약속을 받고 제가 유럽에 처음으로 촬영을 간 것이 10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두 번째 촬영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그 마지막 편집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계로는 3년이 걸릴 일을 대한민국 시계로는 석 달에 끝을 냈습니다. 어느 날 기적처럼 죽음에서 돌아온 소녀 메일린에겐 모든 날들이 기적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박용만 회장님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기적 탐사가로 변모하셨냐,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합니다. 회장님, 어떤 것이 그렇게 회장님을 변화하게 만들었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과정과 사건을 거쳐서 하게 됐기 때문에 탐사가라는 이야기를 붙이기에는 사실 이거 한 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제가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메일린의 기적을 두 단어로 축약해라. 그러면 기도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인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김상용 신부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너무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저는 몇 번을 봤는데 오늘 다시 회장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보니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사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메일린 아빠가 자기의 어떤 전환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메일린이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을 때 메일린의 엄마와 자기 와이프죠.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온전히 고립된 채로 그냥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15식 때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대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수억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연대해 있었구나라는 그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를 직접 이 박 기자님께서 들으셨는데 정말 그때 저는 화면을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어떤 전환점이. 그때 좀 기도에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실 때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아이 아빠가 아이가 누워 있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두 손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목소리가 네 두 손을, 이 불타는 두 손을 아이 머리에 갖다 얹거라. 그러면 아이는 나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사실 그때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아빠한테 그 손을 얹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꿈이 깨고 나서 병원을 향해 가면서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혼자 신자도 아닌 사람이 꾼 꿈을 가지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신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주술적 행위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손을 못 얹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 그 얘기한 것은 이제 필름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자기는 세례 받지 않았지만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대신에 데려가시면 내가 사랑한 것만큼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니 신이 계시다면 당신께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체도 참 성스럽고 신기하죠. 네. 세례를 받고 한 20년을 냉담을 했습니다. 제가 86년이니까 32살에 제가 와서 세례를 받고 제 발로 가서 세례를 받아놓고는 한 20년을 성당을 안 다녔는데 글쎄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신부님께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그거를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속박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당에 딱 제 시간에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제일 놀기 좋은 시간인데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혹을 뚫고 성당까지 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을 그만큼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우리 뭐 잘못하나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면서 패나고 벼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신앙이라는 거는 우선 제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게 신앙의 가장 좋은 플랫폼인데 그거를 잘못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나 자신을 속박하고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부님 보고 갑자기 신부님처럼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것 같아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뭐가 불안하냐고 하시겠지만 그 책에다 제가 뭐 개인사를 썼으니까 저는 부자인 아버지를 뒀지 제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그런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집이 뭐 아버지가 부유하고 여유가 좀 있어도 불안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잣집이라고 해서 아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게 내버려 두는 집은 없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최고가 돼야 된다. 뭐를 쟁취해야 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목표를 부과합니다. 또 옆에서 목표를 또 부과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경쟁에 낙오되지 않아야 하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삶이 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 아마 요즘의 젊은이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친구와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자꾸 하게 만들거든요. 또 비교해서 뒤떨어지면 낙오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어른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뭐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는데 요즘 사회는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한 번 실패하면 폭망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진로를 잘못 잡으면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진로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에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됐지만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마음속에 그늘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나가 자랄 때보다는 훨씬 풍요롭고 사회가 여유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마음속에 그늘은 요즘 젊은이들도 다 가지고 있고 소득의 고조하고 상관없고 또 뭐 역량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늘은 조금씩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썼거든요. 양지 속에도 그늘이 있고 그늘 속에도 양지가 있다는 뜻으로 썼으니까. 제 또래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제가 은퇴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벌써 은퇴를 하십니까? 은퇴할 나이가 지났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뭐 경험도 있고 그러신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레일을 좀 깔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레일 깔면요 걔네를 폭망합니다. 왜? 저는 오늘을 따라오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더더군다나 미래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은 그 서류로 입국 서류 작성하지 않고 QR코드로 찍어서 전화기에 딱 대면은 통과가 됩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걸 못해요. 이 QR코드를 이용한다는 거에 일단 무시하고 전화기에 이게 화면이 몇 초가 지나면 꺼진다는 거를 살려놓는데 아주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어떻게 하면 거기다 대. 그거 대면 전화기 꺼져 있어요. 그거 입국 사는 사람 다시 대라고 그러고 전화를 막 살려놔야지 전화하고 딱 대면 자 이거를 한참마다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친구가 나한테 뭐 갑자기 또 얘기하다가 뭐 미래가 어떻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생활처럼 다루는 QR코드와 이 스마트폰 보고 한 동작을 하는데 지금 70년 동안 따라와서 오늘 간신히 따라왔는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다가오는 미래는 그만큼 이제 더 불확실하고 그만큼 더 빨리 변할 것 같다는 것은 주된 예상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것도 주된 뭐 누구나 공감하는 화두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무대포 정신으로 무장하고 철저한 그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신무장보다는 지식무장이 훨씬 중요할 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과거를 이해하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열어놓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늘 귀를 세우고 있는 거, 그 정도가 가장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미래에 미리 가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려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오늘을 가장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미래가 다가와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자기 삶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시간을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항상 그쪽을 먼저 선택한다. 또는 뭐 가급적이면은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은 반드시 미루지 않고 하고 지나간다. 이런 뭐 성실성의 원칙, 사랑의 원칙,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성실한 오늘이 이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미래가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내가 안 해본 것도 하고 막 하면서 가다 보면은 미래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래가 다가와도 내가 크게 배신당하지 않을 것 같다. 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성격들도 미래를 모르거든요.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즐겨라. 그 쉽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즐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 성공을 남이 만들어주는 경우엔 즐겨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뭘 해도 그냥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은 즐겨도 되겠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우리 기업의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 좋게 되신 회장님들 중에서 IMF 때 하나만 봐도 30대 대기업 중에서 17개가 쓰러졌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남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역량을 타고나면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냥 즐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그거를 구슬을 꿰야 고배가 되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즐기면서 하다 보니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즐기려면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데 죽어라고 뛰려면 싫은 것도 당연히 있죠.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생이시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진로를 정할 때 이거를 택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다른 거를 택하자니 지금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거 택하면은 일단 먹고 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뭐 고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너무 빠릅니다. 대학교 아직 학생이시면 너무 빨라요. 사회에 나가서 한 10년쯤 지나면 바쁘게 너무 늦을 것 같죠? 안 늦어요. 여기서 오래 삽니다. 일도 오래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성실하게 닥치는 일 열심히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좋은 일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 많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저도 하기 싫은 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내가 이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산티아고를 가겠다고 갔었습니다. 800km 여정인데 첫 100km를 하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돌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큰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시간이 되면 돌아간다고 그때 가지고 다녔던 지도 뭐 이렇게 스탬프 다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는데 한으로 남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꺼내서 보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목표라는 것이 꼭 달성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람 있었고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됐다. 꼭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학생들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보면은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그 익숙한 단어들이 있죠. 쟁취, 목표, 투쟁, 끈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승리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그런 단어들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바라보고 가는 사회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보다는 편안한 생각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사회를 봐도 모든 구성원이 다 성공하는 사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구성원이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다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 사회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씩 됐는데 우리처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이런 사회가 흔치 않거든요. 창업이냐 또는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에 소속돼서 일을 하느냐라는 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인데 제가 그 경제단체 자원하면서 쭉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창업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AI 등을 통해서 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보면은 상당한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이 아직도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미래를 향해서 좀 새로운 업종들이 더 많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추격을 더 심각하게 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과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취업을 하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오히려 창업의 부는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것이 제가 보는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AI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의 특정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자로서 들어오는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취업해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제가 늘 오래전이나 최근이나 똑같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신입사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면접할 때 저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회사에 들어서 어떤 일이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슨 신제품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그런 일 안 시킵니다. 막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일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일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단순 반복적인 일을 뒤집다 시킵니다. 파워포인트는 문서 작성하는 것만 뒤집다 시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원들이 그러다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교 4년을 다녔는가?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내가 경제학을 4년을 전공을 했는데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게 내가 할 일인가?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이 10명이 들어왔는데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2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정말 달인이 돼서 거기에 뭐 동영상도 집어넣고 칼라도 화려하고 폰트도 여러 가지 쓰고 정말 아주 멋있는 보고서 만듭니다. 근데 똑같이 숙련됐다고 하는 또 한 사람을 보면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글자도 흑백 하나밖에 안 쓰고 동영상 집어넣을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 거는 들여다보면 버릴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필요한 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2사람을 놓고 보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 달인 잘못하면 상무가 될 때까지도 파워포인트만 해도 있습니다.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 나갈 때, 야, 그 김상무 데려와라. 걔가 파워포인트 잘 만들더라. 이쪽에 있는 사람은 금방 사람이 달라진다. 리더십의 위치에 갑니다. 그럼 이 2사람의 차이가 뭔가 보면 한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내가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왜 해야 되고 이 일은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회사 큰 일의 이익은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금방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처음 만나는 사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스폰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단순 반복적이고 하찮은 일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일과 관련된 지식을 내가 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발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창업을 하시더라도 일을 피상적으로 대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지식을 내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금방 발전합니다.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금방 차이 납니다. 제가 바켓이라는 그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 신문에 다 났죠. 역사 이래로 제일 큰 M&A였으니까 4조 5천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 이제 임원들하고 제가 한 2년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임원들을 며칠 물어봤어요. 우리 그룹에 와서 우리 회사들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딱 하나를 얘기를 하더군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Y에 인색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본사에서 이거를 해달라고 오면은 자기가 반문을 한답니다.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주면 좋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잘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은 Y라고 하면은 왜 대뜸 화부터 내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반문을 하면 화를 내는 문화는 어디서 왔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내에서 이제 Y 캠페인이라는 걸 했는데 기업 내 소통이 잘 안 되는 조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리더가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권력과 혼동을 해요. 그래서 반문을 허용치 않고 자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멋있는 분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우리 회장이 그거 시킬 때 왜 하라고 그랬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성공의 출발점이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자세히 보면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얘기만 전달되냐 하면
회장님이 잘못한 얘기 딱 덮거든요. 잘된 얘기만 전달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치 멋있는 리더십처럼 전달이 되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소통이라는 거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실제로 예절이나 감정이나 관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될 때 그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봤을 때도 직원이 할 이야기를 옳게 하느냐를 보면 되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 많지만, 제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되게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 걔 형하고 우리 사촌 누나하고 저 결혼했습니다. 혈연이죠. 걔하고 저기 어디하고 30년 동안 옆집에 살았습니다. 지연입니다. 이런 이제 혈연 지연 확연을 통해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가장 믿을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보통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